올해 10월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클리시 지역의 한 버스 정류장. 아, 모두 여기서 나가세요. 다 내려요. 정류장에 선 버스 운전기사는 고함을 지르며 버스 승객들을 하차시켰습니다. 갑자기 그가 이렇게 승객들을 내리게 한 이유. 자, 정류장에 이 버스가 도착하기 전 형 프랑스와 르베르는 동생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몇 분 뒤 그는 버스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그는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어 휠체어에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버스는 그를 태우기 위해 휠체어 탑승을 위한 진입 경사로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버스에는 이미 많은 승객들이 탄 상태. 그래서 버스 기사는요. 불편하셔도 조금씩만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버스 기사는 친절하게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그의 말을 듣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단히 화가 난 기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당신들은 이 버스를 탈 자격이 없어요! 라며 호통을 쳤고요. 당황하고 민망함을 느낀 승객들은 서둘러 버스에서 내리게 된 거였죠. 한편 버스 기사와 승객들에게 무척 미안함을 느낀 프랑스와 형제. 하지만 버스 기사는 우리도 언젠가 휠체어를 타고 다닐지도 몰라요. 그들도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되려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승객들이 혹시 뭐 승차 거부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네, 다짜고짜 내리라고 그랬으니까. 왜 내리라고 그러냐 이러지 않았어요? 좋게 말할 때 비켰어야지. 분노가 그래요. 김소영 씨의 이제 현실 반응인데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도 있었을 것 그러니까 같긴 요금을 한데. 낸 승객들에게는 네.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그쵸. 거죠. 하지만 파리의 교통공단 측에서는 괜찮습니다. 승차 거부로 인한 손실보다 교통 약자를 배려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큽니다. 와. 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참교육을 보여준 버스기사의 용기 있는 행동,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 세계인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준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뭐죠, 저게? 그냥 아이스크림 드시고 좀 좋아하는 표정? 이런 거 아닙니까? 자, 2018년 9월입니다. 호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에 사는 72세의 췌장암 말기 환자 론 맥카트니. 수년간 병과 사투를 벌인 그에게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가족의 신고를 받고 그의 집으로 출동한 호주 퀸즐랜드 앰뷸런스 서비스 QAS의 구급대원 케이트와 한나. 이틀이나 제대로 못 드셨다고요? 그럼 지금 뭐가 가장 드시고 싶으세요? 카라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내가 어릴 때 참 좋아했었는데. 이틀이나 아무것도 넘기지 못한 할아버지가 찾은 건 어릴 때 좋아한 아이스크림. 그 말을 들은 QAS 대원들은 아이스크림을 사서 건넸습니다. 아이고, 내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아이스크림이네요. 이 구조대원들은 삶의 끝에 있는 환자에게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해줬죠. 아, 진짜 그 아이스크림이 어떤 약보다도 고통을 잊게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치. 그 뒤에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로 아이스크림을 먹은 론은 안타깝게도 이틀 만에 하늘로 떠나고 말았는데요. 아버지의 마지막을 좋은 기억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론의 딸 다니엘은 QAS를 찾아 케이트와 한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진짜 감동이다. 자, 그런데요. 삶의 끝에 있는 환자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해준 QAS의 감동사에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진도 정말 큰 감동을 안겨줬는데 이 두 사람은 70대 말기 암 환자 소피와 QAS의 구급대원 그레이엄 쿠퍼.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어요. 임종을 앞둔 소피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병원을 가기 전 잠시 차를 돌려 이 바다를 찾은 거였죠. 이 가슴 뭉클한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QAS를 향해 격려와 칭찬을 보냈는데요. 이에 QAS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료 지식과 스킬보다 때로는 환자들을 위한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이죠. 삶의 마지막을 앞둔 이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준 그들.
2018년 올 한 해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준 날개 없는 천사들이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고 대책. 지난 7월 17일 경기도 동두천 4살 여아가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방치돼 숨졌고요. 또 8월 일산의 한 유치원 차량에선 잠이 든 6살 남아가 40분 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 그런데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차량에 홀로 방치되는 사고는 사실 어른들이 운영 지침만 잘 지켰어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2016년에 개정된 어린이집 운영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관리하는 보육기사가 함께 타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어린이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내렸겠지? 하는 어른들의 안일함, 그 안전 불감증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온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들어가서 확인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지 몰랐어도 저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9월 부모님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번에 도입된 것은 일명 슬리핑 차일드 체크 방식으로요. 통학 차량에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가 설치되는 건데요. 운전자가 하차 시에 통학 차량의 맨 뒷좌석에 있는 확인벨을 누르지 않으면 이런 경보음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요. 벨을 누르고 오는 동안 맨 뒷자리 아이들까지 하차를 했는지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조그마한 장치 하나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하지만 무엇보다 반강제적인 제도와 장치에만 의존한다면 또다시 허울뿐인 매뉴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가져서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유치원 비리 사태. 올 한 해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어린이집 파문. 달걀 3개로 90인분의 국을 끓이거나 곰팡이 김치를 먹이는 등의 불량급식 문제. 거기에다 지난 10월 유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모두 거리에 나오게 한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의 비리 명단이 공개된 건데요. 그중에서도 비리 백화점이라 불린 한 유치원. 가족 경영을 하며 정부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 2년간 무려 약 6억 8천만 원에 달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비단 한 유치원만의 비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로 발표된 전국의 유치원 비리 명단 속 금액이 무려 약 269억 원. 와. 이 또한 일부 감사에 해당하는 내용일 뿐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게 걸린 것만 저거죠. 걸린 것만. 네. 그러니까 안 걸린 것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탈함과 분노가 아마도 모든 부모가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더 개인적으로 가지려고, 유용하고 더 그렇죠. 가지려고. 네, 유치원 비리가 일어날 수 있었던 허점은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의 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간 약 1조 8천억 원의 세금이 쓰이지만요. 안타깝게도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정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했던 점, 그리고 양심을 저버린 일부 유치원 때문에 일어난 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 세금과 예산이 저렇게 쓸 거면 차라리. 저 돈을 차라리 국공립 유치원을 제대로 만드는 데 썼으면 말이 어땠을까. 나오고 있죠. 현재 국회에서는 아이들의 먹거리 수준 향상과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일명 유치원 3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사립유치원 측의 입장과 갈등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가운데 어디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비리들 속에서도 교육자라는 사명감으로 투명한 교육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요. 훨씬 많죠. 훨씬 많죠. 네,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워줄 유치원이 어른들의 욕심을 키우는 곳으로 변질되지 않길 바랍니다. 2018년 대한민국 역사에 뜨거운 감동을 준 큰 울림이 있는 판결입니다.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고 여운택 씨를 포함한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N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법원은 우린 이미 다 보상했습니다.
이건 국제법 위반이에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맺을 당시 한국 정부는 일제 강점기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2005년 국내 법원에 다시 한번 같은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기존 판결은 일제 강점기 시절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이라며 즉 일제 강점기의 피해를 본 개인들의 피해 보상 청구권을 인정,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최종입니다. 이제서야. 이제서야. 정말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단 한 분만이 생존해 계시는데요. 오늘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내가 많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오고 멍들이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 서운하다고. 그리고요, 강제징용 관련 소송 중에 승소 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이죠. 즉 14만 8,961명의 피해자들과 현재 진행 중인 총 14건의 보상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이런 판결이 난 와중에도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는 끝까지 뻔뻔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에 기소하겠다라며 일본의 기업들에게 배상 명령 판결 거부 지침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실은 무엇인가라는 영문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돈을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거고. 이걸로 계기로 정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꼭 보상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죠. (2018년) 올해 상반기를 강타한 뉴스. 당신의 추악한 성폭력을 고발합니다. 바로 미투, 나도 피해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정, 재계, 문화예술,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또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가는 와중에도 유독 잠잠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저 의아했어요. 진짜 별 움직임이 없어 맞아요. 보였어요. 한 건도 안 일어나다시피 했죠. 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본에서 전 세계 가장 먼저 용기를 내서 진실을 외치던 여성도 있었다는 걸 말이죠. 아 진짜?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 씨. 2015년에 방송국 간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 증거 있어? 너 꽃뱀이지? 옷차림이 단정치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 이렇게 그녀의 고백에 손가락질했던 일본인들. 게다가 일본 언론에서까지 일본의 수치라며 피해자인 그녀를 비난. 심지어 우익단체의 살해 협박까지 이어지자 결국 2018년 7월 그녀는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왜 일본에서는 안 되는 왜 거죠? 그럴까 진짜? 일본 내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와 또 조직 문화를 중시하는 문화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냥 잊어버려라. 이건 너의 잘못이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 오히려 따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가 정말 싫어졌겠다. 그러니까 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2012년 일본 법무성 산하 법무종합연구소에 따르면요. 일본 성폭력 피해 여성 가운데 단 18.5%만이 신고. 하지만 그마저도 3분의 1만이 재판까지 가고요.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가도 자, 피해자들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2차 가해까지 심각한 실정입니다. 같은 국민 여성들에게조차 외면받았던 이토 시오리.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요. 성폭력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금이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2018년 3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동참을 촉구하는 위투 자팬 운동을 발족하고요. 또한 자신이 겪은 성폭행 피해와 일본 내 그릇된 사회 분위기를 고발하는 책 블랙박스를 발간. 계속해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모습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용기 얻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플라스틱과의 전쟁.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갑자기 왜지? 이런 생각하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 초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으로 국내 쓰레기 값이 곤두박질 치면서요. 수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전 세계인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준 이 사진들 차례를 보시죠. 아유, 정말 저 아이들은 무슨 죄예요? 아이고. 지구상의 청정 지역인 북극이 이미 플라스틱으로 뒤덮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예전에 그 거북이 빨대가 빨대. 이렇게 꽂혀있는 그 사진을 보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뽑아주는 동영상. 네. 너무 아프죠 정말. 자, 실제로 195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83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됐는데 이 중에 75%인 약 63억 톤이 쓰레기의 형태로 배출. 게다가 국내 최대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요. 국내에서 분당 100만 개의 일회용 비닐백이 사용 중이고요. 유럽에서는 연간 240만 톤, 차량 200만 대 무게와 맞먹는 플라스틱 가방이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야말로 전 세계가 인간의 이기심, 수천 년간 썩지 않는 일회용품으로 우리 지구는 몸살 아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환경 보호의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 자체가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원래 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1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역시 25년 안에 영국 내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거하겠다고 발표. 또 지난 5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전면 사용 금지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 더 안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조치 아니면 저는 이걸 못 막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네. 편리하니까. 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귀찮은데 나 하나쯤이야. 이제 이 생각은 그만 폐기해야 할 때입니다. 1급 발암물질 라돈. 정말 2018년 내내 전 국민의 큰 관심사, 아니 근심사였죠. 바로 라돈.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처음엔 정말 생소했었죠. 라돈의 위험성. 국제암연구센터 지정 1급 발암물질인데요. 흡연에 이어서 폐암 발병 원인 2위로 꼽히는 방사성 물질입니다. 엄청나네. 그래서 당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온통 라돈 침대로 도배, 덩달아 라돈 측정기까지 평월 대비 판매량이 무려 10배까지 증가했었습니다. 혹시 그 저 사태 나고 한번 해봤어요? 침대. 저는 검색을 해봤어요. 네. 이 브랜드 우리 집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밝혀진 게 있나?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다행히. 없었는데. 정말 식을 줄 모르는 라돈 파문은 이후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생활용품의 배신으로 번졌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G사의 미용 마스크, E사에서 수입한 태국산 라텍스 매트리스 등이 모두 방사선량 안전기준을 초과. 그뿐 아니라 지금처럼 추운 겨울이면 찾게 되는 온수 매트. 그런데 최근 D사의 온수 매트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온수 매트를 쓰고부터 아이가 기침을 많이 시작했어요. 지난 9월 D사의 온수 매트를 구매한 한 네티즌이 아이의 상태가 걱정이 되자 혹시나는 마음에 라돈 측정기로 검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기준치의 4배를 웃도는 라돈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D사는 나서서 방사선 측정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고요. 그 뒤 라돈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습니다라며 측정 시험 결과표와 함께 공지를 올렸는데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자신이 직접 라돈 측정기로 확인한 결과와 업체에서 발표한 결과가 전혀 다르자 대체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늦게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라돈 사태 6개월 만인 지난 11월 정부는 장시간 신체에 밀착하는 제품에 천연 방사성 원료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침묵의 살인자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 라돈. 부디 하루빨리 이 라돈 공포에서 해방되길 바랍니다.